저는 결혼을 준비하던 시절 내 인생의 구원이 될 줄 알았던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해요. 처음엔 그저 완벽한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끝에서 나는 출생에 관한 꼬이고 꼬인 비밀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의 가족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비밀이 될 줄은 몰랐어요. 앞으로 꺼낼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진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생명윤리학을 가르치는 교수 서은주입니다. 학생들은 절 보며 늘 말하죠. 교수님은 완벽해 보여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나도 외로워요.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성공과 안정, 존경. 모두 가졌다고 해도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건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때 저는 32이었습니다. 대학 강의와 논문 심사, 연구 자문까지. 바쁘고 단정한 삶이었죠. 남들이 보기엔 모든 걸 다 가진 여자였지만 가끔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면 낯설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 걸까? 그 질문에 딱히 아니라고 할 수도 그렇다고 단정할 수도 없었어요. 29에 교수 임용이 됐고 그때까진 연애보다 연구가 우선이었어요. 주위 사람들은 말했죠. 은주야, 결혼은 늦출수록 힘들어. 좋은 사람 있을 때 잡아야 돼. 그 말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어느 순간 현실처럼 느껴지더군요. 교수라는 타이틀은 화려했지만 남자들에게는 종종 부담이었어요. 교수님이세요? 그럼 저보다 나아요. 지적인 여자는 멋있지만 같이 있으면 피곤하지 않을까요? 그런 말을 여러 번 듣고 나서야 나는 조금씩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정보회사 그곳을 찾아간 것도 솔직히 사랑보다는 타협에 가까웠죠. 처음 방문한 날 상담사는 제 이력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대 출신, 박사, 교수직, 안정된 직업. 회원님은 상위 2% 조건이세요. 그 말에 묘한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내 인생이 숫자와 서류로 평가받는 순간 나는 왜인지 모르게 사랑이 아니라 상품이 된 것 같았죠. 그래도 사람은 어리석게도 그 안에서도 희망을 찾습니다. 혹시 저랑 비슷하게 일 중심적인 사람, 책 좋아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 있나요? 있죠. 상담사가 웃으며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이분이에요. 윤재영 교수님. 국내 최고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4대째 의사 집안 장남이에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솔직히 마음 한켠이 움찔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으니까요. 너무 이상적이라서 오히려 불안했어요. 이런 사람 진짜 있을까요? 회원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 말에 왠지 모를 고독이 밀려왔습니다. 첫 만남은 청담동의 한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평일 오후라 한산했죠. 저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검은색 셋업 정장을 입었습니다. 면접장에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테이블 구석 창가 쪽. 햇살이 유리잔을 통과해 그의 옆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서은주 교수님 맞으시죠? 그가 일어나 부드럽게 인사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예상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라디오 진행자처럼 낮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이 의사라는 사실이 목소리만으로도 믿어졌죠. 처음 몇 분은 서류에 적힌 정보 그대로의 대화였습니다. 연세대학교 의대 정신건강의학 전공이시라고요? 네. 교수님은 생명윤리학 전공이시죠. 서로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직업이네요. 그가 웃으며 그렇게 말했을 때 처음으로 대화가 정보에서 사람으로 옮겨갔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전 늘 제 환자에게 묻죠.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믿나요? 라고. 그 말에 순간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나조차 내 마음을 믿지 못하던 시기였으니까요. 그날 우리는 2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연구, 가족, 사회, 그리고 삶의 무게에 대하여. 그는 매 순간 내 말을 듣는 사람처럼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눈을 맞췄습니다. 그의 태도엔 호감보다 공감이 있었어요. 그게 오히려 더 깊게 스며들었죠. 교수님은 사람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가 마지막에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책임감이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책임질 수 있을 때 그게 사람다움 아닐까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말 참 좋네요. 제가 평생 찾던 대답이에요. 그의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구나. 그날 헤어질 때 그가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 커피 한 잔 괜찮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서요. 돌아오는 길 저는 라운지 유리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웃고 있더군요. 그 웃음이 어쩐지 안도감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오늘 계산으로 시작된 만남 속에서 오랜만에 감정을 느꼈다. 윤재현. 그는 조건이 아니라 대화로 나를 본 사람이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다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늘은 강의 끝나면 시간 어때요? 있어요. 그럼 이번엔 병원 근처 카페로 올래요? 교수님 커피 취향은 진한 라떼였죠. 그의 말투는 자연스러웠고 전화 너머에서 미묘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결혼이라는 단어를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으로 떠올렸습니다. 재현 씨는 따뜻했어요. 지적인 남자들이 흔히 가진 냉정함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에 세밀하게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부를 때면 목소리가 낮게 내려앉았죠. 은주야, 그 한마디면 하루의 피로가 녹아내렸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숫자로 시작될 수도 있지만 마음이 닿는 순간부터는 통계가 아니라 운명이 된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운명이 얼마나 복잡한 그림자를 숨기고 있었는지를. 그는 가족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 원장, 어머니는 재단 이사, 그리고 여동생 예진. 우리 예진이는 이제 20살이에요. 나보다 18살이나 어리죠. 아직 애 같아요. 공부보단 피아노 치는 걸 더 좋아해요. 그는 여동생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연스레 얼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런 표정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진심으로 따뜻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처음으로 그의 집을 방문했던 날,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벽에는 그의 증조부가 세운 병원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가문을 상징하는 문장까지 있더군요. 우리 집안은 4대째 의사예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책임감이 DNA에 박혀 있죠. 그 말이 그땐 자랑스럽게 들렸어요. 어머니는 점잖고 따뜻했습니다. 은주 씨, 재현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가족이 되면 더 바빠질 거예요. 우리 집은 전통이 중요하거든요. 가족이 된다면 집 밖에서 일들은 집 안으로 데려오지 말고 집 안에서 나오는 말들은 밖으로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그때만 해도 그 말이 경고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진. 그녀는 천진난만한 웃음으로 저를 반겼어요. 은주 언니. 오빠가 드디어 여자친구 데려온다고 해서 너무 기대했어요. 그녀는 오빠 팔에 매달리며 깔깔 웃었죠. 그 모습이 어찌나 다정하던지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빠가 맨날 그래요. 예진아, 언니가 생기면 좋겠지? 이젠 진짜 생겼네. 그 말에 다들 웃었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나는 처음으로 완벽한 가정이라는 걸 믿게 됐습니다. 식탁에는 한정식처럼 반찬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윤태섭 원장은 자상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죠. 은주 씨, 우리 재현이가 당신 만나고 사람답게 웃네요. 우리 집에 봄이 왔어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이대로 오래 가자. 당연하지. 평생 같이 갈 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완벽한 봄이 얼마나 거짓으로 만들어진 계절이었는지를.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예단이며 예식장이며 모든 게 군더더기 없이 완벽했죠. 심지어 예진이까지. 언니 드레스 고르는 날엔 나도 따라갈래요. 라며 들떠 있었어요. 그 아이의 순수함이, 이 가족의 따뜻함이 그때는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은 행복이 너무 완벽할 때 가장 먼저 의심을 배웁니다. 어느 날 친구가 그러더군요. 은주야, 그렇게 완벽한 남자가 왜 결혼정보회사에 있었을까? 그 말에 웃어넘기려 했지만 묘하게 마음이 찔렸어요. 그러게 왜였을까? 그날 이후 하나둘 이상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동생 예진에게 집착에 가까운 애정을 보였어요. 오늘 예진이 시험이라 신경 쓰여. 예진이 생일 파티 나 회사 연차 썼어. 그가 제게 사랑해라고 말하는 횟수보다 예진이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더 많았습니다. 그때 처음 설명할 수 없는 찜찜함이 가슴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완벽한 사람일수록 그 완벽함 뒤엔 결핍이 숨어 있더군요. 나는 그 결핍의 실체가 뭔지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느꼈어요. 이 집의 따뜻함 속엔 누군가 철저히 숨긴 어둠이 있다는 걸요. 완벽한 사랑이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걸까요?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식장도 잡았고 예단도 주고받았어요. 교수직도 안정적이었고 그의 가족들은 언제나 내게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모든 게 너무 매끈했어요. 현실의 인생이라기보다 누가 정교하게 설계한 그림 속에 들어온 기분이었죠. 재현 씨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 속에 묘한 공백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면 항상 예진 이야기였어요. 오늘 예진이 감기 걸렸대. 예진이 친구들이랑 놀다 늦었대. 예진이한테는 네가 꼭 좋은 언니가 돼줘야 해. 그럴 때마다 그의 표정은 부드럽지만 어딘가 아버지가 딸을 걱정하는 표정 같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둘만의 데이트 날인데 그는 갑자기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굳었어요. 은주야, 미안. 예진이가 학원 끝나고 버스를 놓쳤대. 내가 데리러 가야 해. 그는 식당 계산도 하지 않은 채 급히 뛰어나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식탁 위엔 식지 않은 파스타가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그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예진이가 너무 무서워했대라고 말했죠. 마치 나보다 그 아이의 감정이 우선인 사람처럼. 그때부터였어요. 그가 여동생을 딸처럼 대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꾸 자리 잡기 시작한 건 며칠 뒤 친한 동료 교수 한 명이 커피를 마시다 무심코 한마디 던졌습니다. 은주야, 너 재현 씨 얘기 듣고 솔직히 좀 놀랐어. 왜? 그렇게 완벽한 집안 아들이 왜 결혼정보회사에 나왔을까? 보통 그런 집은 다 맞선이나 집안 소개로 하지 않나? 그 말이 내 귀에 이상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그의 이름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봤어요. 하지만 결과는 너무 깨끗했어요. SNS, 커뮤니티, 기사. 어디에도 그의 과거 흔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이상했죠. 완벽한 인생이라기보다 누군가 일부러 지운 인생 같았어요. 며칠 뒤 그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 씨 이번 주말엔 가족 모임이 있어요. 예진이 생일이라 다 같이 식사하려고요. 그날 나는 예진에게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식탁에 앉아 웃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상한 불균형이 느껴졌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예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정하지만 그 속에 미묘한 불편함이 있었어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한 서늘한 거리감. 예진이 케이크 초를 끄자 어머니는 어색하게 박수를 쳤고 아버지는 미소를 짓대 눈빛이 멀었어요. 그때 예진이 웃으며 말했죠. 아빠, 나 이번에 오빠랑 생일 선물 같이 샀다. 순간 윤 원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짧은 정적. 그리고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예진이 오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지? 그 말 속엔 이상하게 오빠라는 단어를 강조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재현 씨에게 물었어요. 당신 예진이 너무 챙기는 거 알아? 그럼 챙겨야지. 내 동생인데. 동생이라기보다 딸 같아 보여.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딸? 그건 무슨 말이야? 그냥 느낌이 그래. 너무 애착이 깊어서. 그는 잠시 침묵하다. 짧게 웃었습니다. 은주야, 사람이 죄책감이 많으면 더 챙기게 돼. 그 말에 머리가 멍해졌어요. 죄책감이라니? 예진이 태어날 때 엄마가 많이 아팠거든.
그때 난 공부만 하고 있어서 못 지켜줬단 생각이 아직도 남았어. 그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 속엔 어딘가 감춰진 후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회가 단순히 동생을 못 지켜준 미안함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그의 어머니와 예진이의 대화를 들었어요. 엄마, 나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도 돼? 그래, 다녀와. 근데 오빠한텐 말하지 말자. 왜? 그냥 그 아이는 내일에 너무 신경 쓰잖니.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의 관계는 가족보다 복잡한 무언가였다는 걸. 누군가를 너무 사랑한다는 건 어쩌면 그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의 다정함이 혹시 사랑이 아니라 속죄의 감정이라면 그날 이후 나는 그를 향한 사랑보다 그의 비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머릿속엔 예진이라는 이름만 떠돌았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를 바라보는 재현 씨의 눈빛, 그리고 어머니의 말. 그 아이는 복덩이예요. 그 문장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복덩이라니. 어떤 아이를 그렇게 부를까? 그건 축복보다는 용서의 말 같았죠. 저는 조심스레 재현 씨의 과거를 파보기로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결국 사람의 과거 위에 세워지는 거니까요. 그의 대학 동문, 의대 선배, 교수 동료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 누가 봐도 모범생이었죠. 술, 담배도 안 해요. 유일한 낙이라면 논문 쓰기랬죠. 여자 문제요? 재현이는 그런 거 몰라요. 책이랑만 연애하던 애예요. 처음엔 흐뭇했죠.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모두가 너무 똑같은 말을 했어요. 마치 누군가 한 대본을 돌려준 것처럼. 표현 하나 틀리지 않고요. 책이랑만 연애하던 애. 그 말이 세 번째쯤 반복되자 그 순간 묘한 소름이 올랐습니다. 그가 진짜 그렇게 살아온 걸까? 아니면 누군가 그렇게 보이길 원했을까? 다음으로 연락한 사람은 그와 가장 친했던 동기였습니다. 같이 의대 다닐 때 방을 썼다는 친구였죠. 재현이? 착하긴 착했지. 그럼 여자친구는? 아니, 그런 거 없었어. 근데요? 그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가끔 새벽에 없어졌어. 연구실 간다고 했지만 그때마다 표정이 이상했어. 누굴 만나러 가는 것 같았거든.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묘하게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굴 만났는지는 몰라요? 그건 나도 몰라. 근데 돌아올 땐 꼭 누군가한테 미안한 사람처럼 보였어.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습관처럼 그의 이름을 검색창에 쳤습니다. 윤재현 의사, 윤재현 교수, 윤재현 병원. 결과는 너무 깨끗했습니다. SNS 기록도 없고 과거 학회 활동도 사진 한 장 없습니다. 깨끗하다는 말보다 비어있다는 표현이 맞았죠.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의 과거를 지워놓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사람들의 말 사이에서 작은 틈을 찾으려 애썼어요. 그 사람 대학 때 부모님 이혼한다는 얘기 있었는데 그냥 소문이었대. 아버지가 병원장이지?
그런데 학교 행사엔 늘 어머니만 오셨잖아. 그때 사고 친 애 하나 있었는데 재현이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 있었지. 사람들은 별 의미 없이 흘렸지만 그 작은 단서들이 머릿속에서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정보회사에 왜 등록했을까? 보통 그런 집안은 직접 집안끼리 맞선을 보거나 주변 소개로 정혼을 하죠. 그런데 그는 굳이 남몰래 결정사에 가입했어요. 그것도 상위 1% 회원이라는 폐쇄형 프로그램에. 무엇을 감추려는 걸까? 혹은 누구를 피하려던 걸까? 그때부터 그의 다정함조차 의심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괜찮아? 네, 밥은 먹었어? 그 따뜻한 말들이 이제는 마치 확인 문장처럼 들렸죠. 그가 나를 확인하는 건지, 내가 그를 확인받고 있는 건지. 점점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대 시절 지도 교수였다는 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재현이는 참 조용했어요. 다만 그 아이에겐 늘 가족의 짐이 있었죠. 가족의 짐이요? 그 아버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 말에 나는 멍해졌습니다. 그의 아버지. 바로 그 병원 원장 윤태섭. 그 순간 내 의심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그 집의 비밀은 남자친구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에게 있는 건 아닐까? 며칠 뒤 저는 그가 다니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오래 근무한 간호사 한 분을 만났어요. 나이가 지긋한 분이셨죠. 혹시 윤재현 교수님 예전 일 아세요? 예전 일이라니요? 대학원 시절 여자 문제라든가. 그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휴, 재현 교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근데 그 집 아버지 윤태섭 원장은 좀 유명했죠. 그 이름이 나오자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유명했다니요? 여자 문제로요. 간호사, 제약사 직원, 심지어 환자까지. 옛날엔 기사까지 날 뻔했어요.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럼 예진 양은 혹시? 그분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아꼈습니다. 누구 자식인진 몰라요. 다만 그 집이 그 일 이후로 이상하게 조용해졌죠.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에 미세한 금이 마치 도려낸 상처처럼 보였고 에어컨의 귓속말 같은 소리도 신경을 긁어댔죠. 머릿속엔 한 장의 그림이 계속 겹쳐졌습니다. 윤태섭 원장이 바람을 피워서 다른 여자에게서 딸이 생겼고 그 아이가 예진이다. 처음엔 억지 추론 같았어요.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체면 때문에 아이를 데려왔을 것이고 어머니는 모든 걸 묵인했겠죠. 그게 이 집의 가족의 비밀.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불렀지만 내 눈엔 침묵과 체면의 거래로 보였어요. 이 생각이 가슴 한가운데 박혀 숨을 들이쉴 때마다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결심했습니다. 직접 봐야 한다. 소문이 아니라 내 눈으로. 며칠 후 나는 평일 오후 병원 정문 앞 카페에서 시간을 때우며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사람들의 얼굴을 읽었습니다. 바람막이에 비친 내 표정은 낯선 사람을 감시하는 낯선 표정이었죠. 라떼잔의 반원형 거품이 천천히 꺼지며 테두리만 남았을 때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진입했습니다.
차의 윤이 햇빛을 받아 번들거렸고 전면 유리에는 구름이 흘러가듯 스쳤습니다. 운전석에서 그가 내렸습니다. 윤태섭 원장. 흰 셔츠 소매를 한 번 턱 접어 올리고 여느 때처럼 반듯한 미소를 걸었습니다. 그 미소는 환자에게도 기자에게도 이 도시 어디에서나 같은 온도로 배포되는 완벽한 표정이었어요. 조수석 문이 열렸고 젊은 여자가 조심스레 발을 내디뎠습니다. 검은 머리칼이 어깨에 살짝 흘렀고 그녀는 첫 발을 내딛는 아이처럼 주변을 살폈죠. 그는 아무렇지 않게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칼을 귀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그 동작이 문제였어요. 부축도 예의도 아닌 익숙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등에 손을 얹고 보도블록의 작은 단차를 지나게 했습니다. 마치 매일 그러는 사람처럼, 어제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사람처럼. 그 순간 내 심장은 한 박자 늦게 뛰었고 손끝에서 미세한 전기가 튀었습니다. 잔을 쥔 오른손이 떨려 컵받침과 도자기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그러나 날카롭게 울렸죠. 괜찮으세요? 종업원이 다가왔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병원 정문으로 들어서는 동안 나는 시계를 봤습니다. 3시 12분. 외래 끝난 시간과 애매하게 겹치는 빈틈. 사람이 가장 경계심을 늦추는 시간.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여자가 들어간 문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로. 그와 그녀가 사라질 때 유광 스테인드 문짝에 비친 둘의 실루엣이 한 몸처럼 포개져 흔들렸습니다. 문 앞 안내 직원이 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 전용 구역입니다. 안에. 나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목구멍은 마른 장작처럼 타들어갔습니다. 다시 카페로 돌아와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림을 시작했습니다. 기다림은 의심을 굳히는 가장 잔인한 방법이죠. 시간이 늘어질수록 상상은 구체가 되고 구체가 될수록 마음은 사실처럼 무너집니다. 4시 5분, 그가 먼저 나왔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대고 짧게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말하더군요. 지금은 안 된다. 1시간 뒤에. 4시 9분,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리고 여자가 혼자 나왔습니다. 그녀는 마스크를 올렸고 내 쪽을 잠깐 스쳤습니다. 눈빛은 조심스럽고 뺨은 어딘가 들뜬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밖으로 나가려는 그녀 앞에 그가 재빨리 서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에 잠깐 손을 얹었습니다. 단 1초도 안 되는 시간. 하지만 그 1초가 내 안의 마지막 변명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건 소문이 아니었어요. 그는 지금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진을 찍을까? 그녀를 따라가 말을 걸까? 혹은 그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말할까? 하지만 손을 뻗는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알람처럼 경고가 울렸습니다. 지금은 증거보다 감정을 먼저 지켜야 해. 나는 휴대폰 카메라를 조용히 내려놓고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분노는 빠르게 타오르지만 진실을 다루려면 차갑게 식혀야 하니까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간호사로 보이는 두 사람이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오셨네. 조심해. CCTV 다 남아. 근데 원장님 왜 저 시간대만 내려오지? 회의 없고 기자도 없는 시간. 늘 그 시간이잖아.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정면으로 받아들이면 내 감정이 터져버릴 것 같아서요. 대신 라떼잔을 돌려 잔 여백에 생긴 얇은 커피 얼룩을 손톱으로 긁었습니다. 갈색 선이 지워지지 않고 번지기만 했습니다. 마치 이 집의 거짓처럼. 잠시 뒤 그들은 나란히 발렛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키를 건네받을 때 그가 뭔가를 속삭이자 여자는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차 문을 닫는 순간 그녀와 내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매가 흔들렸습니다. 알고 있는 눈. 자기 자신이 무엇 속에 들어와 있는지 짐작하는 사람의 눈. 그 차가 도로로 빠져나갈 때 나는 번호판 뒷자리 2개 숫자만 간신히 기억했습니다. 27. 바람이 유리창을 스쳤고 내가 들고 있던 종이가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뒤에도 나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심장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고 머리는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건 오해가 아니야. 그리고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야. 나는 카드 영수증 뒷면에 시간, 차량색, 여자의 특징, 그리고 그가 머리칼을 넘기던 손의 움직임까지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증거보다 중요한 건 내가 그 순간 무엇을 보았는가.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듯 내가 내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병원 출입구의 전광판이 깜빡이며 오늘의 건강 강좌 제목을 번갈아 띄웠습니다. 가정의 건강 마음에서부터. 나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문장과 현실이 이렇게 멀 수 있다니.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현. 한동안 떨리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맴돌다. 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디야?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숨 사이에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유리창 너머 병원 간판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당신 집 앞. 그리고 속으로만 덧붙였죠. 이제 당신 집의 진실 앞. 창밖 어둠이 조금씩 내려앉는 동안 내 안의 확신은 반대로 밝아졌습니다. 이제 나는 남자친구가 아니라 그 남자의 집을 의심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재현 씨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예전에 바람 피웠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누가 그래? 병원에서 그런 얘기 돌더라. 그런 말 믿지 마. 그는 단호하게 잘랐지만 그의 눈동자 속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혹시 예진이. 그만해, 은주야.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우리 가족 일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는 게 많아. 근데 제발 그 얘긴 하지 말자. 그가 그 말을 하며 손을 떨던 걸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날 이후 그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예진에게 더 집착했습니다. 예진이는 내 가족 중 유일하게 깨끗한 애야.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유일하게 깨끗한. 그럼 나머지는 더럽단 뜻일까? 며칠 뒤 시댁에 들렀을 때
우연히 윤태섭 원장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책장 구석. 검은색 바인더가 몇 개, 번호 스티커를 붙인 채 가지런히 서 있었습니다. 먼지가 얇게 앉아 있었고 바인더 등 쪽엔 희미하게 손자국이 남아 있었죠. 오래됐지만 가끔은 열어본 흔적.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제일 끝쪽 바인더를 조심히 빼냈습니다. 링이 딱 하고 굳게 걸리는 소리. 속지를 넘길 때마다 얇은 비닐 커버가 서로 스치며 사각하고 울렸습니다. 겉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2004년 병원 법률 소송 자료. 그 아래 작은 제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호사 김 사건. 손가락 끝에서 땀이 났습니다. 비닐 커버가 잠깐 미끄러졌고 저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습니다. 처음엔 변호사 선임 계약서, 다음은 사실관계 정리, 그리고 내부 메모.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윤태섭 원장, 간호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병원 이미지 훼손. 한 줄 아래에는 더 직접적인 문장이 있었죠. 상대 여성 출산 후 사직. 거기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출산. 짧은 두 글자가 제 눈을 꿰뚫었습니다. 생각이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관계가 있었다, 아이가 태어났다, 그 여자는 회사를 그만뒀다. 그 다음 장에는 합의서 사본이 있었습니다. 날짜는 2004년 겨울. 상호 비방 금지, 언론 접촉 금지, 금전 합의 같은 단어들이 깔끔한 글씨로 정렬되어 있었죠. 가장 아래 붉은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윤태섭이라는 이름이 굵은 획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귀에서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 방은 조용했지만 제 심장은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머릿속은 빠르게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2004년.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예진이의 나이 20. 숫자가 맞았습니다. 시간이 맞았고 사건의 흐름도 맞았습니다. 그 아이는 밖에서 태어났다는 제 가설에 이제 서류가 살을 붙여준 셈이었죠. 저는 몇 번이고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출산 후 사직. 이보다 더 간단하고 더 무거운 증거가 있을까요? 바인더를 덮는 동안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링이 다시 딱 하는 소리를 내며 닫혔고 그 소리가 제 가슴 쪽 어딘가에도 그대로 박혔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의심은 추측이었고 지금은 확인입니다. 소문이 아니고 과장이 아니고 기록된 사실이라는 걸. 그 자리에서 바로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입안은 바싹 말랐고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한 결론 하나만 내렸습니다. 예진. 그 아이의 시작은 이 서류에서 멈춰 있지 않다. 이제부터는 사람에게서 들어야 했습니다. 그 집의 누군가에게서. 거짓이 아닌 입으로 하는 진실을. 그날 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예진. 그 아이는 그 사람의 죄였던 거야. 며칠 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 씨,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 제가 병원 서류를 봤어요. 잠시 정적. 그리고 그녀의 낮고 떨리는 목소리. 그건 그냥 옛날 일이에요. 예진이 그 아이 누구 아이예요? 그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은주 씨, 그 얘긴 재현이에게 하지 마요. 부탁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엔
공포가 묻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들키지 않으려는 사람의 음성이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의심했던 건 남자친구의 과거였지만 정작 진짜 비밀은 그의 부모 세대에 숨어 있었다는 걸요.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의심은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다. 오히려 진실에 다가가는 시작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시어머니는 내게 은주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혼자 와요.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그날 처음으로 그 집 식탁에 앉았을 때 이 세상엔 흠 하나 없는 인생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이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 불빛만 켜진 윤가의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거대한 정원수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며 집안을 낮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식지 않은 차 2잔, 그리고 그 옆에 낡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죠. 왔어요, 은주 씨.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눈 밑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손가락 끝은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죄송하지만 오늘은 꼭 여쭤봐야 할 게 있어요. 예진이 얘기죠? 그녀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진 양, 윤태섭 원장님의 아이신가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준 채 한참을 가만히 있더군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아이는 태섭 씨의 딸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이? 내가 말을 잇기도 전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는 내 아이예요. 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낳은 아이예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귀에서 심장 소리가 울렸어요. 손끝이 저릿하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은주 씨, 당신이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내가 했던 말 기억나요? 우리 집은 전통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건 사실 내가 스스로를 속이기 위해 한 말이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그때 이미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병원 간호사, 약사, 심지어 환자까지. 나는 매일 치욕스러웠죠. 그런데도 체면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남편이 한 번도 하지 않던 일을.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나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도피였죠. 그리고 예진이가 생겼어요. 그녀는 차가운 손으로 액자를 내밀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와 낯선 남자의 사진. 사진 속 남자는 웃고 있었고 그녀는 그 옆에서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걸 알았어요. 예진이가 누구의 딸인지도요. 하지만 이혼은 하지 않았어요. 왜요? 체면이니까.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은 날 죽을 만큼 미워하면서도
밖으로는 완벽한 가정을 유지했어요. 대신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죠. 식탁에서도 내 눈을 피했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의 복수였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예진이를 낳고 나서 그 사람은 아이를 내 품에서 빼앗아 갔어요. 이 아이는 내 딸로 키울 테니 다시는 내 입으로 진실을 말하지 마라. 그게 조건이었어요. 그녀는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엄마이면서도 엄마가 아니었죠. 예진이가 내 딸인 걸 나는 평생 입 밖에 낼 수 없었어요.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녀는 다시 말했습니다. 은주 씨, 우리 집의 완벽함은 거짓 위에 세워진 탑이에요. 남편은 바람을 피우며 체면을 지켰고 나는 죄를 지고 침묵으로 살았죠.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죄의 증거예요.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나는 예진이를 사랑했어요. 단 한 번도 그 아이를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어요. 그녀의 고백을 듣는 내내 나는 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감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낮게 흘러나온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 건너편 예진이가 연습하던 피아노였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 아이에게 진실을 말하지 말아요. 그건 내 몫이에요. 집을 나오는 길, 정원에는 밤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꽃향기 사이로 피아노 선율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 선율이 어쩐지 슬펐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딸에게 속삭이는 듯 했어요. 그날 밤 나는 재현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대맡에 앉아 그의 옆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 속엔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예진이가 모두 겹쳐 보였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백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예진이는 내 아이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후회보다 체념이 있었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내가 봐왔던 그 집의 완벽한 사랑이 사실은 거짓과 속죄로 세워진 허상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댁 무슨 일 있대? 딸이 친딸이 아니라던데. 누가 말을 시작했는지는 몰랐지만 입에서 입으로 번진 진실은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윤태섭 원장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들어왔습니다. 그는 직원들 앞에서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단 한마디 짧게 말했죠. 오늘부로 병원 경영은 부원장에게 맡기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끝내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재현 씨가 내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 밑엔 밤새 울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주야, 엄마한테 들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들었어. 이게 말이 돼? 그 집안의 체면 때문에 엄마는 평생 자기 아이를 숨기고 아버진 그걸 빌미로 엄마를 괴롭히고 그는 책상에 주먹을 쥐었습니다. 난 그런 부모 밑에서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자랐던 거야. 그래서 그랬나 봐.
예진이한테 그렇게 집착했던 것도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았거든. 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 차가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재현 씨, 응, 우리 결혼은 여기서 멈추자.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당신 가족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이미 그 안에서 무너졌잖아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넌 내 마지막 양심이었어. 그래서 붙잡고 싶었는데, 이제 붙잡으면 너도 무너질 것 같아. 며칠 뒤 결혼식장은 취소되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놓여 있던 드레스는 다시 상자 속으로 들어갔죠. 그날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주 씨,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평생 죄를 숨기고 살았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예진이에게 말할 거예요. 그 아이는 알아야 해요. 자기가 누구인지. 어머님,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요? 상처받을 거예요. 하지만 거짓 속에 사는 건 더 아파요. 그녀의 목소리엔 이상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예진이가 내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엄마가 말해줬어요. 이제야 다 알았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제야 가족이 진짜 같아요. 그녀의 미소가 가장 아프게 남았습니다. 몇 달 후 그 집은 병원에서 손을 뗐습니다. 윤태섭 원장은 지방으로 내려갔고 시어머니와 예진은 작은 미술관을 열었어요. 재현 씨는 의사직을 그만두고 정신건강 NGO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사람답게 살고 싶어. 그의 말이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대학 강단에 섰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해요. 윤리학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은 진실이 언제나 선인가예요. 때로는 진실이 모든 걸 망가뜨리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말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인간이 인간으로 남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그날 수업이 끝난 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주야, 뒤돌아보니 재현 씨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단정했고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 그러게요. 커피잔 위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창가엔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고 카페 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죠. 재현 씨는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예전보다 주름이 조금 늘었지만 그의 눈빛엔 그때보다 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야 엄마가 나한테 고맙다고 하셨어.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주 같은 사람을 만났던 건 내 아들 인생의 복이었다고.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그날의 고백, 그 눈물, 그리고 그 죄책감. 이제야 그녀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겠죠.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됐네요. 그게 우리가 만난 이유였을지도 몰라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야, 그날 너한테 들었던 말이 아직도 남아있어. 무슨 말요? 진실은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유롭게 만든다고. 그는 잠시 내 눈을 바라보다가 잔잔히 웃었습니다. 정말 그랬어. 그때는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덕분에 다시 살고 있어.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도요. 그때 모든 걸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게 시작이었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나무 가지마다 핀 꽃잎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햇살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 예진 졸업식이에요. 같이 갈래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놀랐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엄마도 예진이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가 문을 나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긴 세월 동안 얼어있던 마음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졸업식장엔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예진이의 이름이 불리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녀가 내려와 우리를 발견하더니 활짝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언니. 그녀가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상처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축하해, 예진아. 언니, 나 오늘 진짜 행복해요. 이제 엄마도 오빠도 언니도 다 웃잖아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긴 세월 끝에 찾아온 안도 같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우리는 병원 근처의 작은 공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꽃잎이 머리 위로 떨어지며 하얀 길을 만들고 있었죠. 재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우리가 서로를 놓은 게 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뭐였는데요? 잠시 쉬어간 거지. 그의 눈빛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햇살 속에서 그가 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시 시작해 볼래요? 예전처럼 완벽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사람답게 우리답게.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동안 감춰왔던 모든 감정이 봄바람 속으로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그에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번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진짜 행복이니까. 그는 미소 지었고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햇살이 눈부셨고 꽃잎이 발끝에 쌓여 조용히 바람에 날렸습니다. 그날 밤 창밖엔 봄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눈물이 아니라 희망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창문을 열고 속삭였습니다. 진실은 우리를 무너뜨렸지만 결국 다시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어쩌면 인생의 해피엔딩은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함이 무너진 자리에서 그녀는 진짜 삶을 배웠고 가정의 봄은 다시 찾아왔습니다.